전세 사기를 벌인 남모 씨 일당이 지은 깡통 아파트를 4년 전 LH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 씨 일당은 LH에 집을 팔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했는데 팔리면 한 채당 8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통신사 이동을 1,000만 명만 자유우파에서 하면 한 달에 2천억이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연일 알뜰폰 사업에 열을 올립니다. 타사보다 요금이 비싸고 신도들의 기부를 목적으로 한 요금제도 있습니다. 잔혹하게 개를 도살하는 농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식용으로 팔리는 사체가 오물과 함께 쌓인 비위생적인 도살장. JTBC가 단속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서울과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오늘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면 정부가 집을 사들여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LH가 집을 사서 서민들에게 값싸게 세를 놓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증금 회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제책을 내놓은 건 오늘 오후 인천 주안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이미 있는 주택을 사서 집주인 노릇만 해주던 매입임대 이 부분을 대상을 돌리겠다는 거니까요. 대상을 전세 사기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는 걸로 한다. LH는 매년 공공임대를 위해 집을 사들이는데 올해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지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LH가 집주인이 되고 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의 30에서 50%를 내면 됩니다. LH의 올해 매입 물량은 총 2만 6천 채, 예산은 5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집이 경매에 넘어가 쫓겨나지 않게 된 건 다행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소통 없이 갑자기 나온 대책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내실 거면 피해자가 이게 괜찮은지 저희는 같이 상의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 특별법도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게 뭔가 좀 괴리가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LH가 더 살 수 있게끔 뭔가 보장해주는 건 되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채로 연장만 되는 거거든요. 야당에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공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흔히 인천 건축 사기단을 건축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왕은 무슨 왕입니까? 교도소에서라도 내가 그 왕이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서 JTBC는 앞으로 건축왕 대신 건축 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LH의 매입 임대 제도가 피해자를 돕는 데 쓰이게 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과거 LH가 이 매입 임대를 통해 인천 건축 사기단의 남모 씨 일당에게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60채였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 사기꾼 남모 씨가 2018년 지은 144채의 인천 오피스텔입니다. 은행 근저당을 끼고 지어서 분양도 못한 채 모두 전세를 놨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9년 돌연 LH가 매입 임대 사업으로 60채를 샀습니다. 가장 싼 게 2억 2천만 원, 비싼 건 2억 7,700만 원에 이릅니다. LH는 당시 감정평가 가격이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라며 주변 시세를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LH가 산 지 불과 사흘 뒤에 거래된 인근의 오피스텔 당시 매매값은 2억 2천만 원으로 더 쌉니다. 더구나 이곳은 남씨 오피스텔의 2배 크기입니다. 여기는 구도심이고 저렇게 큰 단지도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2억 8천, 2억 6천억 이상 줬다 그러면 조금 부풀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전세 사기가 터지자 남 씨는 LH 매입가를 근거로 세입자들에게 선심 쓰듯 3억 원의 집을 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남 씨 일당이 LH에 팔아넘긴 집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안모 씨가 인천 건축사기단 남모 씨 일당 6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 내용입니다. 남 씨 일당의 부탁으로 자신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이곳 60채를 포함해 모두 165채를 LH에 팔아줬다는 겁니다. 수수료로 한 채당 8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남 씨 일당이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LH가 브로커를 통해 매입 임대용 주택을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실제 당시 LH 인천 지역 본부에서 매입 임대 사업을 했던 간부는 브로커에게 뒷돈 수천만 원을 받고 미분양 주택을 비싸게 사들인 혐의로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건축사기단이 LH에 비싸게 팔아넘긴 집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강원도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주범 남모 씨가 강원도 동해의 국제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던 겁니다. JTBC가 확보한 사업 제안서를 보면 남 씨는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강원도 사업을 진행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 1지구의 300만여 제곱미터 땅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로 구속된 남모 씨가 2018년 11월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참을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산속에 먼지만 잔뜩 묻은 팻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무슨 한 잡소리만 들었지 뭐겠어. 하지도 못하고. 일종의 땅 투기하려고 그런 거지 뭐.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 법인을 세우고 150억 원 가량을 들여 땅을 샀습니다. 문제는 땅 매입과 법인 사무실 마련 등에 쓴 자본금의 출처입니다. JTBC가 입수한 사업 제안서입니다. 주주가 직접 자본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인 지분은 남 씨가 전체 지분을 가진 건설사가 70%, 남 씨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 씨가 자본금을 댄 겁니다. 이때는 남 씨가 빌라들을 지어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와 겹칩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일부 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 사업에 쓰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건축사기단 남 씨의 사업 제안서는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직원 2,500여 명이고 자산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매출이 4조 5천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직원은 7명, 자산은 15억 원 뿐이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제안서를 쓰고도 어떻게 사업자로 선정됐을까? 특혜 의혹입니다. 이어서 여두현 기자입니다. 건축사기단 남모 씨가 만든 건설 회사입니다. 오피스텔 한 층을 임대해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거의 사람을 못 봤어요. 남 씨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낸 망상지구 사업 제안서에 직원 2,512명, 자산 1조 2천억 원, 매출액은 4조 5천억 원이라고 이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7명에 자산 15억 원, 매출액은 48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거짓 제안서로 사업을 따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 씨가 이런 엉터리 제안서로 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회사에만 와봐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는 다 해봐. 이거 지호가 100대도 돼 여기 지하 4층까지. 근데 어떻게 2천 몇 대 말도 안 되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남 씨의 사업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 계획을 바꿔줬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사업자가 되려면 개발 부지를 50%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남 씨의 땅은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10월 전체 개발 부지를 줄이고 이마저도 3개 지구로 쪼개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남 씨는 계획 변경 일주일 만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의회는 몇 년 전부터 특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이 투명했는가? 둘째, 선정된 사업자가 과연 시행 능력이 있는가? 하지만 그때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 씨의 배후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경찰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도 사업자 선정 과정을 비롯해 모든 사업 단계를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관련 소식입니다. 후폭풍이 큽니다. 북핵 위협은 날로 커지는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러시아가 반발했죠. 게다가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중국도 격한 표현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판한 걸 두고 우리가 외교적 결례라고 하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장이 나섰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입니다. 중국은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우리 정부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 불장난이란 표현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이 사용해온 가장 센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인터뷰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 참견하지 말라고 거칠게 반발하자 우리 외교부는 어젯밤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외교부장으로 급을 올려 다시 강경 대응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미국에 아부하기 위한 충성의 표시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미국, 일본, 즉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고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아직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제사용품인 공물을 복납하며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의 위패를 모아놓은 곳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취임 후 직접 참배한 적은 없지만 공문을 보낸 건 벌써 5번째입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 소속 87명도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우리나라가 먼저 결단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우리 정부 바람과 달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정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가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게 됐습니다. 교회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떠안았다면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조합원들은 모두 이주를 끝냈지만 홀로 남아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조합원들은 매달 이자로 17억 원씩,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장이 19역 재개발조합은 교회가 보상금 500억 원을 약속받고도 이사를 가지 않자 아예 교회를 빼고 개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 교회를 상대로 최대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매달 은행 이자만 17억 원씩 나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조합은 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하면 내년 연말쯤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입주는 5년 뒤인 2027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공사 지연을 언론과 조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지들이 우리 알바기로 만들어놓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JTBC 정수아입니다.
정광훈 씨는 연일 알뜰폰 사업 홍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설교에서도 홍보물에서도 신도들이 가입하게끔 부추깁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가입만 하셔도 애국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유심히 애국심이라고 광고하는 한 알뜰폰 사업체의 영상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설교에서 수차례 이 알뜰폰 사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 자신의 딸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우리 가요 처음 지휘를 해가지고 And my daughter is. 청년 사업단에서 통신사 이동 그거 완성했어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 간판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맞는지 묻자 관계자는 소리를 지르며 쫓아냅니다. 취재 왔을 때는 전화하셨어 안 했어요? 모바일이에요? 취재 왔으면 전화 미리 하고. 저렴한 요금제라는 광고와 달리 다른 업체의 상품보다 비쌉니다. 업체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기부하도록 만든 요금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애국 성도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통신요금 플러스 그냥 기부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명목하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통신사업 외에도 건강식품 판매나 결혼사업 등 사업 목적이 여러 개 적혀 있습니다. 신고제인 알뜰폰 사업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요금 책정에도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통신비를 절감해주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종교가 수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 요금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면서 대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월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적자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낸 입장문입니다. 팔수록 손해여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과 태양광 비리 등이 잇따라 터지다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분과 오는 6월 결정되는 성과급 반납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전 직원이 1.4%인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면 총 294억 원입니다. 임원부터 차장 직급까지 5,200여 명의 성과급 반납 예상분은 354억가량입니다. 다 합쳐야 650억 원 정도인데 32조 원이 넘는 지난해 영업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급격히 악화된 채무로 경영평가 D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전 임직원이 연봉을 더 삭감하더라도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한전의 인건비가 매출의 3.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낼 수 있는 자구안은 스스로 인건비의 일부를 반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마주보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진료를 할 때에도 의사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고 또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퇴근길 차 안에서 진료를 보거나 증상을 묻지도 않고 약을 처방한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퇴근한 의사가 탄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진료실 문은 닫혔습니다. 의사는 퇴근했는데 이 병원 비대면 진료 어플에는 밤 12시까지 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이런 병원들을 살펴봤습니다. 의원입니다. 항생제로 배가를 해달라고요. 예, 상비약으로 두고 먹으려고. 병원 밖에 있던 의사, 증상은 묻지도 않습니다. 배가를 하는 거는 보험은 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이 좀 싼 걸로 해주세요. 뭐 저렴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좀 약하다고 보셔야 되죠. 가격 이야기만 하다 처방이 끝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안에서 하도록 한 의료법을 어겼고 충분한 진료도 아닙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진료를 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사 4명이 적발됐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해서 허가받지 않고 우리 집에서 환자를 본다. 안 되거든요. 병원 밖에서 늦은 시간에 하는 비대면 진료는 형식적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을 둔 건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제보를 받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한 계열사가 중소기업을 해킹해 기술을 뺏어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대기업들에게 기술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나는 이렇게 도둑맞았다 증언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이 기업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골목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카카오의 골프장 사업 계열사 카카오비엑스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카카오비엑스가 2년간 자신들의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으로 접속해 기술을 베껴갔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확하게 각각의 그 단계마다 서비스의 기능과 유형이 동일하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중소기업들이 모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대가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거래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주장한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 탈취 의혹을 받는 롯데헬스케어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양제 보관통 구조와 기기에 끼워 넣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홍보 문구도 번역해 놓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며 정부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 5년간 110건. 최근 LG생활건강이 내놓은 휴대용 타투 프린터도 5년 전 한 중소기업이 출시한 제품과 거의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G생활건강 쪽에서 전화가 왔었고요. 저희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했었고요. 다른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측에서 먼저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협력 진행 과정에서 대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고 주장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지금 뭐 저희 솔루션이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그냥 그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린 사례는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내일부터 우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6만 원 범칙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일단 알아두실 건 우회전 쪽 횡단보도 또는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라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를 따르면 되지만 그 신호등이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잠시 멈춘 뒤 서서히 움직이자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일시 멈춤 제도가 생겼지만 오히려 지키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밟은 건지 기다려주는 건지. 취재진이 서울의 한 도로를 30분간 지켜봤더니 70대의 차량 가운데 37대가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입법 예고 이후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 15개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빨간불일 땐 무조건 정지했다가 이렇게 초록색 우회전 화살표가 뜨면 차량을 천천히 이동시켜도 됩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사이에 오히려 13개로 줄었습니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된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원래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신호등만 남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호등 전수조사를 마쳤고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은 사실 발전소가 거의 없고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울 한 마을에 에너지 협동조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기도 만들고 교육 효과도 좋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그 마을에 가봤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 상도동의 한 중학교 옥상입니다. 학교 안엔 얼만큼 전기를 만들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광판에 전부 나옵니다. 저도 확실히 조금 더 전기 사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인근 건물 곳곳에도 설비가 있습니다. 성대골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지역 주민과 학교 등이 함께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11년째 발전 설비와 참여 주민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전을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발전기에서만도 연간 4만여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12가구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수익금으로 아이들이 또 이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인근 주택이나 상가 옥상에서 만드는 것까지 다 합치면 연간 15만 킬로와트시, 1년 동안 42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90% 가까이 다른 지역에서 끌어온 전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자립도는 전국에서 4번째로 낮습니다. 인천과 충남, 경북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큽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대골처럼 작은 지역 단위로 좁혀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경기도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수배 중이던 20대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가 CCTV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한 남성이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금세 나옵니다. 판매점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배 하나 피러 이제 나가는데 밖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하고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없으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1분 만에 나온 남성. 건물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들어온 문 대신 뒷문으로 나가 뛰기 시작합니다. 한쪽 손을 꽂은 주머니엔 판매점에서 훔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잠금 장치가 없는 서랍을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6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금이 많지만 보안이 허술한 곳을 노린 겁니다. 이게 10번 정도 왔어도 여기 가게 시스템을 아는 거죠. 서랍장에다 도둑이 따로 이렇게 그냥 문 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돼 있는 이걸로 이렇게 닫혔다는 거죠.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해 남성을 특정했고 3시간여 만에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남성은 경기도에서 사기 혐의 등 2건의 지명수배자였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회사 다른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진 지 넉 달 만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열기와 싸우는 진화대원들이 위태롭습니다. 날이 밝자 검은 연기와 현장은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 불꽃이 보이는데. 바람을 탄 불이 야산으로 번질 뻔하면서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이 총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선박 내장재로 쓰이는 푹신한 이 우레탄 폼이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쉽게 꺼지지 않아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헬기 7대와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 60대, 300명 넘는 진화대원이 투입됐습니다. 불길은 공장 한개동과 야적장 등 7,000제곱미터를 태운 뒤 6시간 만에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근처 한국카본 또 다른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던 터라 우려가 더 컸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산을 다 둘렀었지. 다리 먼선 할매가 자기 끌어가고 싶다 합디다.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뒤 넉 달 만에 큰 불이 나면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문제는 오랜 시간 논쟁거리였습니다. 개고기를 먹내 만회하는 얘기는 일단 떠나서 매우 비위생적이고 잔혹하다는 점이 늘 지적돼 왔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단속반과 함께 도살 현장을 급습해 보니 역시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건 털을 뽑은 개 사체입니다. 여기저기 내장과 몸통이 쌓였고 곳곳은 털 범벅입니다. 오물과 피, 폐수가 뒤섞였습니다. 당신 개로 그러시는 거예요?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고기는 위생 기준이 없습니다. 도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도 개가 현재 7마리가 있습니다. 소, 돼지 같은 가축 도살에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도살장 바로 옆 뜬장엔 개 6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개들이 도살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60대 농장주는 마리당 4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를 이런 식으로 도살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힘도 먹고 살기가 그러다 보니까 또 하게 됐죠. 심장세동이 있어서 일도 못하고.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SNS로 직접 동물 학대 제보를 받기 시작했는데 첫 적발 사례입니다.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나치게 잔혹하고 비위생적인 방식만이라도 피하자는 목소리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캐슬, 에비뉴, 노블, 센트럴파크. 어디에 쓰인 말들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아파트 이름입니다. 에디슨과 아인슈타인까지 나옵니다. 이 아파트 이름 때문에 주민들끼리 법정 다툼도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최승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건물은 보통 아파트인데 이름은 외국의 오래된 성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 짓기를 비꼬는 이런 글도 떠도는데요. 근사해 보이면 뭐든 갖다 붙이는 아파트 장명의 세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에 적힌 발명가 이름, 그 근처에는 과학자, 또 바로 앞에는 그리스 신까지 등장합니다. 지역과 브랜드, 애칭까지 붙여 글자 수가 25자를 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름이 멋져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공공분양 브랜드를 빼고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옆 단지에서는 명칭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명칭 혼동으로 인해서 부르기도 어려운 엉뚱한 외래어 이름이 공해 수준인데다 갈등까지 생기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재산 가치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런 바람을 제한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중국에선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독일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업체가 모터쇼 행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는데 중국 관람객은 안 주고 외국인한테만 주자 중국인 차별이냐 하는 반발 여론이 번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은 사과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모터쇼 전시장, 독일 BMW가 관객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줍니다. 중국 관람객 2명이 다가가 묻자 없다고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잠시 뒤 한 외국인 관람객이 오자 직원들은 웃으면서 아이스크림을 건넵니다. 이를 지켜보던 중국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可以免费拿吗？这个？发完了吗？你开开来我看一下有吗？里面我看看，要是没有的话我就不要了。因为要下载那个，因为他们是海外账号的话，下载。 외국인한테만 준다며 앞에 있던 아이스박스까지 치워버립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이 들끓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 조회수는 4억 회를 넘어섰고 검색어 순위는 1위에 올랐습니다. 차를 안 사기를 잘했다. 중국인을 무시하는 회사 부도나 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스 앞에서 한 중국 관람객이 라이브 방송을 하다 직원과 부딪혀 항의하자 보안 요원들이 끌어내는 일도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BMW 미니 측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류이치 사카모토의 유작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음악으로 가수의 꿈을 키웠던 BTS 멤버 슈가와 함께 만든 곡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방탄소년단 슈가가 오늘 공개한 솔로 앨범입니다. 가수 아이유와 제이홉이 힘을 보탰는데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눈길을 끄는 노래가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쭉 잠을 자는 그대 쉬어도 돼 오늘만큼은 꿈조차도 꾸지 마. 지난달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의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와 함께 만든 곡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일본에서 만나 작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생전에 남긴 글에서 슈가를 교만함이라고는 없는 겸손하고 멋진 청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슈가는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고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에 압도돼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생전에 좋아했던 말처럼 두 사람의 노래는 팬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부 안에서의 무력 충돌 사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크게 늘면서 우리 정부가 경호 병력을 태운 수송기를 급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어제 다시 보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LH의 매입 임대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주시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볼썽사납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한데 늘 그래온 그대로 남 탓하는 정치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얘기. 일단 전세 사기 피해를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일단 피해 대책을 내려면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수당인 야당과 싸우는 모습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도 잠깐 볼까요? 사실 민주당도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한 적은 없습니다. 급한 건 피해자죠.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니 언제부터 제도가 이랬느니 지금 그 논점을 흐리고 이걸 해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일 화가 납니다. 진짜 이걸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싸움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누구 탓인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더 나중에 좀 더 정확히 해야 하고 일단은 피해자 대책이 우선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양궁이죠. 8명의 아시안게임 대표가 대장정 끝에 뽑혔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에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활 시위를 놓을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7달 동안 쏜 화살만 약 3,000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갈 8명은 마지막 날 가려졌습니다. 다 쏜 뒤에도 마음 놓지 못한 선수들은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진 뒤에야 활짝 웃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1년 전 대표팀을 뽑았지만 대회가 연기되자 다시 원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도 가슴 졸여야 했습니다. 다시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이제 지난해 뽑혔던 8명 중 7명이 그대로 이름 올렸고 20살 임시연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최종 5위, 한 끗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번엔 1위로 선배들을 제쳤습니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 본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입촌을 하게 됐으니까 언니 많이 보면서 배워가. 큰 키로 강하게 쏘는 힘과 차분함이 강점인데 항저우에서만큼은 달라지겠다 했습니다.
크게 외치게요. 제동이랑 외치면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대표팀 막내로 3년 연속 선발된 김재덕은 더 신중하게 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또 자신감이 붙으면 크게 화이팅 외치면서 또 그런 올림픽 때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18살 때 처음으로 국가대표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처음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쓰고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던 김연경이 다시 태극마크를 답니다. 직접 선수로 뛰진 않지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며 자문 역할을 하는 건데요. 17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았던 영원한 캡틴 김연경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축구대표팀 6월 A매치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입니다. 특히 페루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나라인데요. 실전에 가까운 강도 높은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도 함께합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황사가 심했는데요. 이럴 때 소중한 존재로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주변 숲이겠죠. 마침 내일 4월 22일은 숲과 같은 자연들을 건강하게 지키자며 만들어진 제53회 지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상센터에선 우리 주변 숲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아볼 수 있는지 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황사를 피해서 숲에 가실 분들 지금 보시는 새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색 딱따구리와 동고비, 흰배 집바귀, 박새 등 6종의 새인데요. 이런 새를 발견하셨다면 숲 생태 환경이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런 새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나무들도 170여 종이 있습니다. 감나무와 소나무, 산수유 등이 대표적인데 아이들과 함께 이런 나무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들과 나무들로 건강해진 도시숲은 도심의 산소를 늘려주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미세먼지를 줄여줍니다. 큰 나무 47그루가 모이면 경유차 한 대가 1년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키워드로 내일 날씨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등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주말엔 내일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특히 북동풍을 따라서 동쪽 지역 중심으로 공기질이 여전히 매우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쪽 지역도 점차 황사가 관측되면서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0k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서울 21도, 전주 22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곧바로 유튜브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마약 범죄 실태에 대해서 현직 수사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